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교재 9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되겠죠. 이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이 시장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보면은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고 있는 정보, 이 정보가 어떠한 정보가 반영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최근에 시험에 보면은 우리 저번 주 배우셨던 이 효율적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같이 묶어서 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계속 우리가 출제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의 유형을 묶어서 출제를 하고 있다. 최근에 작년에는 강성에서 또 우리 출제를 했었죠. 재작년은 또 강성에서 정답을 물었고, 그래서 계속 출제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해 두시면서, 자, 이 과거에 있어서의 이 추세적인 정보, 이 과거의 이 추세적인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즉,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입니다. 과거에 이미 발표된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냐, 반영되는 시장인데, 이때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공개되는 정보와 미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자, 오늘 A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 얼마인가 알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2개월 전부터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면 돼요.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과거에 이미 발표된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자, 이 지문은 27회 시험의 정답이었습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데 27회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로 출제했어요. 그 27회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또 우선 출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를 통해서는 과거의 정보까지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은 남보다 더 뭐죠? 우수한 정보. 자,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일까요?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으니까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야. 남보다 더 우수한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정보를 획득을 하여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은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 한번 잘 확인해 두시고, 자, 중강성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거의 정보에다가 또 더해 준 게 있죠. 과거의 정보에다가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가 되고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까지 이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또 무슨 시장이냐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뭐가 발생하고 있다? 미래에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 정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정보 비용이 또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때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은 뭐냐? 요 두 가지를 더한 것을 이 공식적으로 과거에 이미 발표됐고 현재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죠. 자, 요즘 주총 시즌이 우리 주총 뉴스 많이 나오는데 주총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 주총 시즌 이제 들어오면요, 이미 작년도죠. 전년도 영업 실적 다 발표됐어요. 예, 우리 감사 보고서에서 다 발표됐고요. 투자 계획, 사업 계획 이런 게 다 발표됐어요. 그러한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가지고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예? 이 기본적 분석입니다. 중강성, 지금 기본적 분석인데, 이 기본적 분석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이때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뭐는 얻을 수 없다? 예, 또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어요.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뭐 많이 출제를 합니다. 뭐 22회 시험에도 나오고 13회도 나오고 하여튼 시험에 개념들을 많이 물어요. 자, 그리고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도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그 미래의 정보인데 남보다 더 우수한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 또 초과이윤은 얻을 수 우리가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회사가 공시를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다. 자, 요 수식에서, 요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지금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하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에요. 왜? 당연히 요 안에 포함이 됐잖아요. 기술적 분석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런 지문을 또 22회 시험에 출제했더니 또 틀리신 분 많아요. 자, 주의해 두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뭐가 더 들어가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건 공표된 정보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는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 주식시장에 공시를 하지 않은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 28의 정답으로서 아까 개념을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이 되는 시장, 이 지문을 출제했죠. 이것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그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2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에 우리 조건 중에 완전한 정보가 있어요. 자,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 이 완전한 정보라는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된다. 가장 잘 부합된다는 것은 가장 가깝다는 얘기죠. 이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요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작년 29회도 나오고요. 27회도 나오고 22회, 13회 계속 시험에 효율적 시장이 들어가면 거의 뭐 많이 나오는데,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근데 작년 시험은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출제했어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약성이나 중강성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지만 강성은 어느 누구도 시장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라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돼. 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거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을 연결시켜서 요즘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이런 시장은 무슨 시장? 강성, 이 공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만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이다. 중강성까지의 시장. 19회 시험에 또 한번 출제를 했었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93페이지 보시면은 위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또 효율적 시장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정보 공개가 많이 되죠. 효율적 시장의 정도가 높고 후진국일수록 정보 미공개가 많아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의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은 할당적 효율성인데 할당은 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당적 효율성은 말 그대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할당적 효율성입니다. 즉 이 말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또 다른 투자 안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 이럴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94페이지에 그 위에서 5번째에 1번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여러분 요거 시험에 없다로 많이 출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은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이 시장은 이렇게 포함이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함 관계를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우리가 둘 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 요것은 요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 그런데 역으로 갈까요? 할당 효율적 역, 이 할당 효율적 우리가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이 지문은 틀린 지문.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렸느냐? 요 빗금친 부분 있죠? 지금 제가 이 빗금친 부분이 완전 경쟁 시장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요 안에 뭐다? 요 안에 포함이 안 되니까 요 지문은 틀려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거? 요 빗금친 부분. 이 빗금친 부분이 뭐죠? 불안전 경쟁 시장. 이 불안정 경쟁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은 초과 이윤이
초과 이윤이 1억 원인데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얼마? 1억 원. 이라면은 같죠? 그러면은 이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맨 끝에 또 있다의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2번에 또 맨 끝에 있다의 동그라미. 자, 독점은 기업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을 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다, 동일하다면은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초과이윤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거기에 4번 지문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4번 지문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독점 투자자가 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는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4번 지문을 우리가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4번 지문을 우리 달리 쓰면 이렇게, 4번 지문을 말을 좀 바꾸면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부동산 시장에서 뭐뭐라면 가정을 했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누가? 독점, 부동산 시장에서의 독점 투자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4번 지문을 달리 쓰면 이렇게 또 쓸 수도 있다. 자, 6번 지문 보면은 부동산 거래.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이 거래에 공인중개사가 개입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뭐가 돼?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공인중개사가 개입되는 것은 뭐죠? 여러분, 수수료, 정보,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7번 지문은 요 얘기. 자, 여러분 7번 지문은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이 정보의 가치와 뭐가? 정보 비용.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한다면, 예? 초과 이윤,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이 없어요. 이 초과 이윤이 없게 되면 이때 시장을 뭐라고 하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때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없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이 일치해서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그럼 이때 초과 이윤이 없다는 것은 시장에서 과대, 과소, 평가,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이윤이 없죠. 자, 26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정답. 또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 없죠. 그거 아까 거기 1번에 거기 뭐 불안정 경쟁 시장도 뭐가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있다죠. 22회 시험에는요. 22회 시험은 없다로 출제했어. 22회는 없다. 그게 정답. 그리고 작년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로. 지문들이 이렇게 자주 우리가 시험에 떠요. 자, 프린트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을 말하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틀렸네요.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이윤을 얻을 수는 없다. 1번 정답. 자, 정보
배분, 할당에 있어서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여러분, 할당 효율적이라면은 과대,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2번 맞고, 3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익 당연히 얻을 수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시장이 독점이라 하더라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5번,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이윤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보가 비공개되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5번 지문을 달리 쓰면 아까 이렇게 쓸 수 있죠? 5번 지문을 다시 쓰면.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94페이지에 그 정보비용 분석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갑이 1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 공장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예, 문제는 현재의 상태는 가능성만 있을 뿐 실제로 이전될지는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할 수 없다. 가령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1년 후 밑줄. 1년 후. 여러분 작년 시험은 2년 후로 출제했어요. 잘 봐야 돼요. 1년 후입니다. 이전될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을 각각 반반. 각각 반반 밑줄. 그러니까 몇 프로? 50%. 자, 이때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되면 대상 토지의 가격은 얼마? 8,800만 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600만 원이다.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몇 프로? 10%. 자, 여러분 공장이 이전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자, 공장이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 불확실성이에요. 이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죠. 자, 여러분이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냐. 자, 공장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공장이 이전됐을 경우에는 대상 토지 가격이 얼마죠? 8,800만 원. 공장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상 토지 가격은 6,600만 원인데 공장이 이전될 확률 몇 프로? 50%. 공장이 이전될 확률 50%고 이전되지 않을 확률도 50%.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4,400, 3,300 더해주니까 7,700만 원이에요. 자, 공장이 이전될지 이전이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7,7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의 가치가 1년 후의 가격은 현재가 아니라 무슨 가치? 미래의 가치. 1년 후의 가격은 미래의 가치. 그 미래의 가치를 뭘로 고쳐야 돼요? 현재의 가치로 고쳐야겠지.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고치는 것은 우리 투자론에서 배웠는데 1년 후에 7,7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 0.1. 그리고 1년 후에 돈이 현재 얼마냐? 1년 후니까 1승. 그럼 2년 후면 제곱. 작년에 2년 후로 나왔으니까 뭘 해야 돼? 제곱. 그런데 여러분이 작년에 시중에 할 때 무조건 1.1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틀린 사람 엄청 많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제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1.21로 나눠야 되는데 1.1로 나누니까 답이 나오질 않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하도 해야 되니까 1.1로 나누라 하니까 출제위원은 제곱을 붙여버렸어. 왜냐? 예? 그래 여러분 틀릴 거 아니야. 작년에 우리 기출 문제인데 작년 29회 문제는요. 우리 작년 모의고사 9월달 4번 치는데 그 4번에 그대로 나왔어요. 숫자만 좀 바꿔서 2년 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자, 그분이 이제 들어가셨으니까 원래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지.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출제는 여러분 여기 두뇌 위에 있어. 여러분이 암기하는 걸 어떤 걸 암기하는 거 알고 그걸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요, 출제위원 중에 한 분은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강의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내면 틀린 거 다 알아. 그래서 잘 출제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문제는 쉽게 내면서 답은 요거 빗나가. 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 왜냐? 여러분이 암기하는 걸 알거든. 그것만 딱 고쳐버려. 그게 출제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잘 공부할 때 나누면 얼마? 이제 이럴 때를 전자계산기 이용해 7,700만 원 1.1로 나누면 7천만 원이 돼요. 자, 그런데 또 확실성하가 있어요. 여러분 1년 후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100% 확실하게 입수했어요. 100% 확실하게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또 1년 후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얼마? 자,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은 공장 이전이 확실하게 될 때는 8,800만 원인데 확실하게 100% 확실하니까 100% 1. 공장 이전이 안 될 때는 얼마? 6,600만 원인데 이전되지 않을 확률 0%지 뭐. 100% 확실히 이전된다고 했으니까. 하면 얼마? 8,800만 원. 그럼 1년 후에 예상되는 토지 가격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면은 자, 1년 후에 8,8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 우리가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 10%고 1년 후니까 1승. 1년 후에 8,800원이 현재 얼마냐? 1.1로 나누니까 얼마 나오냐면 8천만 원이 나오죠. 자, 시험 문제는 작년에도 뭐 구하는 거 출제했었죠? 요거 구하는 거 출제했잖아요. 뭐? 정보 가치 구하는 거. 정보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정보의 가치인데 이걸 구하는 걸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에서 뭐를 뺀다? 불확실. 예? 자, 불확실성 하에 현재의 가치를 빼면은 나오죠. 자, 확실성 하에 현재, 불확실성. 확실성 하에 현재 가치는 8천만 원.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는 7천만 원이니까 얼마? 1,000만 원. 자, 여기까지 구하는 걸 출제한 거예요. 여기까지 작년 시험에. 1,000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25회 시험에도 출제했고 29회 시험에도 출제했어요. 25회는 1년 후, 29회는 2년 후로. 자, 만약에 정보 비용이 얼마? 여러분, 공장이 이전된다는 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 들었다?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같으면은 당연히 그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 초과 이윤은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으면은 이때의 시장을 우리는 무슨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정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정보 비용이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600만 원 들었다. 그럼 어디가 커요? 정보의 가치가 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얼마? 우리가 400만 원이 나오겠죠. 400만 원. 이 400만 원에 있어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죠. 400만 원에 초과 이윤이 발생을 하면 이때 이윤이 있으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자, 이때 400만 원에 초과 이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투자자는 이 시장을 패배시킨다란 말씀. 패배시킨다를 쓴데, 즉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공개된 우수한 정보가 독점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더니 뭐가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했다. 그 지문이 맨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선 문제 뭐 숫자를 바꿔서 뭐 출제를 하기 때문에 한번 몇 번 풀어보시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또 출제를 하는데, 자, 103페이지로 갑니다. 자, 103페이지로 넘어가서 상권이 나오죠. 상권은 뭐라고 하죠? 배후지야. 예? 상권은 우리가 배후지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고객이 정주하는 장소 또는 우리가 상업 활동을 성립시키는 지역적인 조건을 가진 공간적인 넓이를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상권은 우리 출제위원 교재에 이렇게 나와요.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 출제위원 교재는 그렇게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을 뭐라고 한다? 상권. 근데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뭐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상권의 범위도 확대되지.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권과 더불어서 또 우리 주거지나 공업지보다 또 중요시되는 요소가 가로란 게 있죠. 이 가로는, 상권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가로는 고객이 통행하는 뭐다? 장소다. 예?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차도 말고 가로가 있잖아.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예?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3가지가 나오죠. 자, 공간 독점법이 나와요. 일정한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된 상권의 형태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과거에 주유소는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리 제한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프랜차이즈한 체인점을 예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요, 상권이 중첩이 돼 있어요. 중복된 거죠. 상권이 중첩이 돼서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대규모 쇼핑센터나 백화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산시장 접근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특정 지역만 공급하는 불영속 상권이에요. 이건 영속적이 않죠. 불영속 상권인데, 시장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우리는 그룹, 집단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을 해요. 그래서 매우 전문화된 상품을요,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예를 들면 고급 가구점이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3가지. 이 회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고요. 우선 이제 상권 분석 모형이 출제하거든요. 출제는 뭐다? 이 상권을 우리 분석하는 모형,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거든요. 이걸 출제를 하는데, 잘 우선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죠. 우선 출제, 상권 분석 모형인데, 작년에는요, 쉽게 냈어. 이론. 작년에는 레일리, 컨버스, 허프, 크리스탈러, 여기다가 공업에 배버해서 5명을 냈어요. 작년에는 이론인데 답은 쉬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론보다는 올해는 계산 문제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우선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 레일리. 1929년입니다. 자, 이 1929년에 나타난 이론이야.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상업지역의 구분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학자. 최초니까 시험에 뭐다? 단골이야. 하여튼 최초는 무조건 시험에 단골이다.
자, 내일. 자, 오늘 외국인 학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디 속해 있는 것부터. 자,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뭐죠? 우리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이걸 응용한 무슨 모형? 중력 모형이다. 중력 모형. 자, 이 중력 모형인데 넬리는 도시 단위를 기준해. 자, 도시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는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 이 중심지 간의 이 상호작용에 초점을 둬요. 이 중심지 간의 이 상호작용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6회 시험에 출제인데 중력 모형이 많이 내요. 중력 모형 13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거든요. 중력 모형. 그래서 이 중력 모형이 잘 출제인데 21회, 25회, 작년 또 29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러분 29회는요. 이게 정답 지문이었어. 이 지문이. 자, 뭐가 나오냐? 자, 도시 단위거든요. 도시 단위. 자, A 도시 이렇게 도시 단위. 직선거리입니다. 직선거리. 요거는 무슨 도시? B 도시. 이렇게 직선거리를 우리가 전제를 합니다. 자, 이때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 이 소비자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소비자가 뭐다? C 도시다. 이 C 도시의 인구가 3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소비자 3만 명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인 뭐에 비례한다? 인구에 비례.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상권의 경계, 이 상권의 경계인 이걸 뭐라고 하죠? 분기점. 이게 분기점. 상권의 경계. 그래서 이 분기점. 인구에 비례하고 이 분기점으로부터 뭐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13회 시험에 있죠? 13회 시험과 29회는요, 요 두 개를 바꿨어. 비례, 반비례를 뭐? 반비례, 비례. 작년에 요걸 바꿔서 출제했어. 그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항상 우리는 반비례는 거리 제곱이야. 반비례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항상 거리 제곱에. 예? 자, 그런데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 흡인력이거든요. 유인력, 고객을 끌어당긴 유인력, 흡인력은 자, 이 분수식에서 비례는 뭘로 간다? 비례는 분자로 가요. 인구의 비례, 분자로 가고, 반비례는 분모. 뭐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로, 비례는 분자로. 분수식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지문을 우선 출제했고요. 이 계산 문제가 17회 시험에 처음 출제를 했거든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17회 시험 출제해서 우리가 24회, 26회, 27회 시험 우리가 4번 계산 문제를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가 4번 출제했는데 그 수식이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에 그 중간 박스 수식이고 밑에 또 수식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봅니다. 프린트.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몇 킬로? 5km. 또 B 도시로부터 10km에 떨어져 있다. A 도시 5만 명.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 C 도시 인구는 3만 명이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단 C 도시의 모든 인구 3만 명은 A, B 두 도시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C도시 3만 명에 A도시에 몇 명 가느냐? 그럼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B도시에 몇 명 가냐? 이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입니다. 여러분, 소매 잠재력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거든요. 상대적 크기가 나오면요, 분모 분자로 가야 돼. 상대적 크기. 그럼 C도시 인구 3만 명에 A도시로 몇 명 가느냐? A도시로의 인구를 유인하는 비율이 얼마냐? A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 대 분수시로 가죠? 상대적 크기니까 B도시로 몇 명 가느냐? 그럼 A도시는 인구 유인 비율이 A도시 인구 얼마? 5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얼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B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B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 거리 10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여러분, 계산을 할 때는요,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돼. 이 수식을 쓰면은 계산 이제 다 됩니다. 우선 수식을 만들 줄 알아야 돼. 하여튼 랠리는 소매 잠재력 상대적 크기니까 이렇게 분수식으로 간다. A도시로 몇 명 가면 상대적으로 B로 몇 명 가느냐. 예? 상대적 크기는 분수식으로 가는데 요거 탄력성 배울 때 배웠어요. 저번 주에 요 내항의 곱은 뭘로 간다? 분모. 5의 제곱은 25 곱하기 얼마? 10만 명은 뭘로 간다? 분모. 내항의 곱. 외항의 곱. 10의 제곱은 100이거든요. 100 곱하기 5만 명. 이 외항의 곱은 분자로. 내항의 곱은 뭘로? 분모. 외항의 곱은 분자. 탄력성 저번 주에 두 문제 걸쳐서 풀어봤어요. 요거 약분하면 100을 25로 나누면 4고요. 5만 명, 10만 명 남은 여기 2거든요. 또 그러면 1분의 2. 그럼 요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예? 여러분, B분의 A를 나타낼 때는요, A 대 B야.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그럼 A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대 B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은 얼마? 2 대 1.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고쳤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제 결론 이제 A도시로 몇 명 가느냐? A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 대 B도시로의 인구 유인 규모를 보죠. 그럼 A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얼마? C도시 인구 얼마? 3만 명. 우선 C도시 인구 3만 명, A도시로 몇 명 가느냐? 몇 명 갈 때는 분모는요, 요거 2와 1 더해줘요. 2와 1을 더해주니까 얼마? 3. 3입니다. 그리고 A는 얼마를 차지? A는 1을 차지하고 B는 1을 차지. 그래서 A도시로는 3만 명의 3분의 2인 2만 명이 갈 것이고 또 얼마? B도시는 3분의 1인 1만 명이 간다. 4번 정답. 여러분, 구하는 건 다 똑같아요. 4개, 4번 계산 문제가 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 몇 번 연습하면요, 이제 10초 정도 걸려요. 이제 자주 연습해 보세요.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104페이지 밑에 나오는 예제는 숙제 한번 똑같이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잠시 쉬고 컨버스 들어가겠습니다.